저는 서강대학교 연구교수로, 동아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있는 현신혜고요. 팬데믹이 3년 차에 접어들고 군부 정권의 집권이 8년 차에 들어선 가운데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태국에서는 이제 위기가 만들어낸 변화의 조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2022년 태국의 정치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프라윕의 위태로운 줄타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 5월 잉락 치나와 총리를 몰아내고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프라윕 짠 오차 장군은 군부 정권에 대한 모든 비판에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철옹성 같은 프라윕 정권의 균열을 낸 것은 정작 그를 총리로 만들어준 보수 우파 세력 내 파벌 경쟁과 2014년 이후 점진적으로 정치 세력화에 성공한 청년 세대 민주화 운동가들이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태국의 2022년 정치, 경제,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고 2023년 5월 7일로 예정된 총선이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 총선은 위기에 처한 태국의 정치, 경제, 대외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3년간의 팬데믹과 군부 정권의 장기 집권이 만들어낸 위기는 태국 보수 엘리트가 외면해왔던 서민들과 젊은이들, 에게 각성의 시간을 주었고요. 태국어로는 따사왕이라고 하죠. 해안을 갖게 했습니다. 기존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은 진보 세력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났고 무엇보다 눈여겨볼 점은 진보든 보수든 여론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의 나이가 상당히 어려졌다는 것입니다. 즉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정치 신세대들이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2022년 태국 정치, 경제, 대외관계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 주목할 점은 첫 번째, 보수 우파 세력의 분열과 두 번째, 청년 민주화 운동가들의 정치 세력화, 그리고 세 번째, 진보 세력 내 경쟁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우선 2022년 태국 경제 회복의 동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급격하게 변화한 국제 정세가 태국 서민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2023년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외관계 분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2022년 태국 대외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 세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태국의 외교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태 관계에서의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발표 마지막에는 2023년 총선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 분야부터 살펴보겠는데요. 2019년 총선 이후 군복을 벗고 총리가 된 프라윕은 2022년까지 총 5번의 총리직 상실 위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총리가 되자마자 있었는데 당시 야당 의원들은 2019년 총리 임명 당시에 프라윕이 국가평화질서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 지위를 겸임하는 게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는 곧바로 이제 불신임 투표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불신임 위기는 2022년 8월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야당 의원들이 2014년 8월 24일, 그러니까 쿠데타 이후에 바로 집권한 프라윕이 헌법이 정한 8년간의 임기를 마친 것이 아니냐라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의견을 구했고요. 2022년 8월 24일 9명의 재판관이 5대 4의 투표로 프라윕의 총리직을 일시 정지시키게 됩니다. 결국 9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프라윕의 임기는 2014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17년 4월 6일에 개정된 헌법이 발효된 시기부터 계산을 해야 돼서 아직 2년이 남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프라윕이 이제 5번째 위기를 살아남았죠. 근데 프라윕 정권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계기는 사실 이전 2021년 9월에 있었던 이제 그 태국의 BTS라고 하죠. 초록색 라인 열차 운영권 연장에 대한 소송이었는데요. 2019년 총선을 통해서 프라윕을 총리로 만들어준 팔랑 프라차라당의 당수이자 현 부총리직을 맡은 프라빗 웡수완 장군의 오른팔로 알려진 타마나 프롬파오가 이제 프라윕을 축출하는데 가담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보수 우파 세력 내 분열이 이제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됩니다. 프라윕이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준 팔랑 프라차라당과 이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프라윕은 한 번도 이 당에 당적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큰형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프라윕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프라윕은 이제 77세고요. 프라윕은 68세인데요. 그 2014년 쿠데타부터 2019년 총선 이후까지 여기 둘의 관계는 돈독했어요. 돈독했지만
프라유 정권에 대한 보수 그리고 진보 양측에서의 도전이 지속되면서 이 프라유 때문에 이제 군부 정권 자체가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이것을 두려워한 다른 이제 보수 파벌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요. 이를 큰형 프라윗이 이제 그 오른팔 이제 타마낫을 시켜서 이제 실행하게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제 뭐 표정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라윗은 타마낫을 바로 해임시켰고요. 타마낫은 팔랑 프라차라 당에서도 나가게 됩니다. 결국 프라윕과 프라윗은 이제 결별 아닌 결별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로서는 팔랑 프라차라당이 2023년 총선의 총리 후보로 프라윗 웡수안을 지명할 것이 아주 거의 100% 확실시되고 있고요. 작년 12월 말에 이걸 보고 있었던 이제 프라윕은 이제 자기가 이제 때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여서 운영하는 루암타이상차 당으로 들어가서 총리 후보로 노리고 있습니다. 프라윕의 오른팔 타마낫은 세타키 타이 당이라고 해서 태국 경제당을 차렸는데 막상 총선 캠페인 시작되면 이제 프라윕과 같이 할 거라는 전망이 아주 쏠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바로 현 보건부 장관 그리고 폼짜이 타이당의 당수인 아누틴 창우 일학번입니다. 타마나시 헤이 그리고 프라윕과 프라윗의 이제 결별 아닌 결별 이후 보수 엘리트 사이에서는 분열이 가속화되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팔랑 프라차라 당을 비롯해서 각종 보수당, 진보당 소속이었던 40여 명의 하원 의원들이 품짜이 타이당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당입니다. 세를 굉장히 확장하고 있죠. 아누틴이 이제 태국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2019년부터 오락용 그러니까 대마초의 합법화를 추진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태국 관련 뉴스 중에 단연권 1위는 이제 대마초 합법화죠. 그 오락용 대마초의 합법화가 가져올 사회적 혼란이 자명하고 지금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누틴은 이제 대마초 생산과 무역을 허가하여 태국의 농업을 살리자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황금성 작물이라고 하죠. 이 캐시크랍 중에서도 현금 가치가 가장 높은 대마초의 생산과 판매 그리고 더 나아가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태국의 내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누틴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서라도 농업을 살리자고 하는 이유는 태국의 저개발 농촌 지역으로 알려진 이제 이산이라고 불리는 태국의 동북부 지역의 표를 걷어들이기 위해서라는 평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이제 아누틴의 이력이 아누틴은 탁신 전 총리가 있었던 이제 당수였던 타이락타이 당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그 시절부터 연결된 정치 브로커들이 아누틴에게 결집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곧 여든이 되는 프라윕이나 칠순을 맞는 프라윕보다는 나이는 어린데 정치적 경험이나 이력이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총리직에 더 적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에 모두 어필할 수 있는 경력이 있고 또 군 경력이 없고 그래서 아누틴은 이제 보수의 엘리트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에 모두 어필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 엘리트 세력의 후계자가 될 것인지 모두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진보 진영의 상황은 어떠하냐? 이미 매체나 학계에서 여러 번 이야기되었듯이 2020년 MZ세대가 주도한 민주화운동은 태국 정치사회에 커다란 변곡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020년 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2014년 5월 22일 군부 쿠데타 이후 온오프 라인으로 확장된 MZ 세대 중심의 이제 반군부 쿠데타 시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4년 쿠데타 이후 학생운동가들이 주도적으로 조직한 신민주화 운동, 카보안깐 프라차 티파타이마이가 이제 이후 친군부적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라든지 권위적인 교육을 개혁하자는 퍼포먼스 등등을 주도합니다. 이 신민주화 운동이 배출한 아주 걸출한 민주화 운동가 중에는 이제 2017년 광주 인권상을 수상한 분파 타라락사가 있죠. 이러한 전통적 엘리트 중심 전개의 빗장을 열고 표현과 행동의 자유의 확대를 부르짖은 MZ세대의 목소리에 대답한 곳이 2018년 3월에 조직된 아나코마이, 새로운 미래라는 당입니다. 군부의 수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에 있었던 총선거에서 무려 8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제3정당이 되지만요. 결국 2020년 2월에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나콘마이당의 해산이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MZ세대의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아나콘마이의 65명의 의원 중에서 총 55명이 이제 다른 기존 정당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당명을 까오클라이, 그러니까 멀리 전지인이라는 뜻의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당명을 바꿨는데, 즉 이 아나콘마이가 까오클라이로 새로 태어난 거죠. 새로운 리더로 지명된 피타 림짜르rat은 젊고 전도 유명한 CEO였는데요. 2019년 아나콘마이의 당수였던 타나톤 쪽릉르아킷 의 제안으로 아나콘마이에 입당한 뒤에 하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까오클라이의 당수가 된 뒤에는 진보적 지식인과 학생 운동가 세력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징병제 폐지, 개헌, 부패 군부 정치인 퇴출, 결혼 평등 법안 발의 등에 앞장서 왔습니다. 2022년에 타마나 프롬파워가 1994년에 이제 헤로인 밀반입으로 호주에서 4년 동안 징역형을 산 것에 대해서 의원 자격이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사건이 2021년 말에 태국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왕실 모독죄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폐지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2020년 8월 MZ세대 운동가들에 의해서 불붙여진 왕실 개혁 요구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타가 이끄는 까오클라이는 곧 아나콘마이의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MZ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요. 2021년 말부터는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총리가 되었으면 하는 인물 1순위에 피타가 계속 뽑히게 됩니다. 까오클라이당의 선전은 같은 반뿌라요 전선에 있는 제1야당 푸아타이당에게는 이제 그리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현재 태국에서 투표가 가능한 연령대에서 G세대에 속하는 18세에서 26세 사이 인구가 768만 명, 그리고 Y세대, 그러니까 27세에서 35세 사이 투표권자가 839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18세에서 35세 투표자가 무려 1,600만 명에 이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응답자의 30% 이상이 까오클라이를 지지하는 반면에 푸아타이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20% 미만이었습니다. 결국 전세 역전을 위해 선택한 푸아타이당의 전략이 바로 탁신의 막내딸 패텅탄 치나왓의 영입입니다. 2022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총리 후보자 선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푸아타이당이 제1야당이고 까오클라이보다 더 광범위한 지지 세력과 정치 지도자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선전하고 있기도 하지만 2022년 하반기 약진의 이유 중 그러니까 주목할 부분이 바로 진보와 보수 세력을 통틀어 가장 파격적인 최저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패턴탄 자신의 아버지 탁신이 총리 시절 태국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서민 경제가 나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가 그 유산을 이어받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7년까지 일일 최저임금 600바트로 올리고요. 사회초년생 월 최저임금 25,000바트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탁신도 이제 클럽하우스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2023년 총선에서 푸아타이당이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태국으로의 귀환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지금 푸아타이당은 당원을 8만에서 14만으로 늘리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승리가 절실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2023년 총선에서의 게임의 룰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수선거구제를 통해서 당선되는 단위 의원 의석수가 350석에서 400석으로 늘어나고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당선되는 의석수는 150석에서 100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규모가 큰 정당이 득표율보다 더 높은 의석 비율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현재로서는 푸아타이당의 인지도와 인기가 까오클라이를 압도하고 있지만 MZ세대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푸아타이당이 극복해야 되는 잔재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탁신과 레드셔츠가 대표하는 보수적 진보성입니다. 탁신은 친서민적인 정책으로도 유명하지만 동시에 다수의 부정부패 사건과 연루되었고 마약과의 전쟁과 같은 국가폭력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까지 왕실 모독죄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왕실 민족주의를 지지한 태도를 보여서 안 그래도 탁신의 과거와 레드셔츠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MZ세대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사기도 했죠. 작년 5월에 있었던 방콕지사 선거에 전 푸아타이당 출신 차차시티판이 아예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MZ세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사례에서도 잘 보여집니다. 최근 푸아타이당과 까오클라이당이 이제 경쟁관계에 놓이면서 이 둘을 이제 프레너미, 친구이자 적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푸아타이당과
수파타이가 민주당과 팔랑프라차라 외 다른 보수 정당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발휘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까오클라이와 같은 진보 정당과의 연합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들이 갈라서게 되면 태국은 진보 세력이 친탁신 대 반탁신으로 나뉜 가운데 군부와 보수 엘리트가 어부지리를 취했던 2014년 상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이제는 경제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미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 팬데믹 이전 수준의 실질 GDP를 회복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비하면 태국의 회복은 더딘데요. 이는 태국의 경제가 팬데믹으로부터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무역과 관광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합니다. 2021년 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5%를 기록했고요. 2022년 3분기 동안은 4.5%나 성장을 합니다. 이러한 극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이 관광 산업의 회복과 민간 소비 회복인데요. 그 민간 소비 회복에는 이제 여행 규제 완화와 이에 따른 노동 시장의 회복,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시작한 콘라크릉이라는 이라고 불리는 반값 지원과 같은 정부의 생활보조금 정책의 기여가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마련한 보조금 정책은 이제 팬데믹과 같은 비상시국에서 즉각적으로는 이제 빈곤율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콜라크릉 지원이 대규모로 있었던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빈곤율이 6.8%에서 6.3%로 떨어진 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여행 규제 완화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568명을 넘어서 전해에 비해서 1863%가 증대되었고요. 이는 관광업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요. 그 2022년 4분기 실업률이 1.2%로 감소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불안정 고용도 감소했고요. 평균 월급도 2022년 중반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5.4% 인상되어서 민간 소비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태국 경제 회복의 동력에는 이제 그 민간 투자의 증대가 있는데요. 2021년 1분기 이후에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와 팬데믹과 함께 강화된 이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 중국에 있었던 중국계 혹은 외국계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이나 태국 등지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해외 직접 투자가 이제 증대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민간 투자의 성장을 촉진시켰습니다. 조금은 더디지만 그래도 다행히 회복하고 있어서 2023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실질 GDP를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2021년 초에 시작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미중 대결의 심화로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유럽처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가 국제 유가와 석탄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입 비율이 높은 태국은 연료 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더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잦은 홍수로 그리고 자연재해로 식품 가격 또한 올라가서 태국의 2022년 4월과 5월 사이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4.65%에서 7.1%로 상승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식품 가격 상승 8.4% 이상 상승했고요. 그리고 연료비 상승이었습니다. 13.8%가량 상승했고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022년 하반기에 태국의 실업률이 저하되고 임금은 상승했지만 4월부터 8월까지 7% 이상의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생활비가 덩달아 상승해버리는 바람에 임금 소득의 증가 효과는 좀 상쇄되어 버린 면이 있습니다. 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이 인플레이션과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비 상승으로 성장 둔화 혹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태국의 수출 지향적 제조업 역시 이제 약세를 보였고요. 2022년 경상수지는 미화 7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제 이들 국가에 대한 상품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관광업과 민간 소비만 확대로 인한 경제 성장만으로는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 금지 조치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2024년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태국에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태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 29%가 대만에서 수입되어서 이제 태국 내 제조업과 수출 모두
면치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는 회복은 하겠지만 성장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2022년 태국 경제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이슈가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빈곤 상황을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푸아타이당이 제시한 1일 최저임금 600바트는 아주 파격적인 공약으로 이제 여겨지는데요.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현재의 태국 경제 구조 상황에서 가계 소득을 높이고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태국은 이제 2022년 10월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임금 인상 정책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세계은행은 미숙년 남성 근로자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중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들의 취업난을 심화시켜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도 하는 말이죠. 영세한 민간 기업일수록 증가한 임금 인상분을 가격 인상을 통해서 보충하려 할 거고 이는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까오클라이 당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푸아타이 당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동의는 하고 있지만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약간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2023년 총선의 최고 핫 이슈 중 하나가 이제 두 당의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이제 입장일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의 절반을 약간 넘는 이제 2,350만의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관광업의 부흥과 이에 따른 이제 고용 강화가 경제 회복의 주요 동력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태국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최근 중국의 해외 여행 규제 완화로 인한 이제 중국인 관광객의 귀환인데 이거를 정말 잘 보여준 사례가 2019년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태국을 방문하는 약 4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에 28%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굉장합니다. 아직까지는 태국 정부는 이제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방문객들에게 사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해외 방문객이 증가하는 몇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피할 수가 없고 다수의 사람들이 확진되거나 격리됨으로써 관광업 외에도 다른 산업들의 성장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의 관광업을 완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악수가 될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관광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외 기업들을 비롯해서 더 많은 직접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 및 저탄소 생산 기지로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입지를 다져보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외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태국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건 중 단연코 첫째는 30여 년 만에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정상화된 겁니다. 1989년 방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이 의문의 피살을 당하고 같은 해 사우디 왕실에서 일하던 태국인 청소부가 이제 보석을 훔쳤죠. 그리고 이듬해 그 도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우디 외교관과 왕실과 친분이 있는 기업인들이 이제 피살되거나 실종이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국민 이제 태국 여행 금지령을 내리는 동시에 태국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두 나라가 거의 국교 단절 상태에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중동 특수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국에서도 이제 경제 이제 타격이 많았는데 2016년 이후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과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이제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 첫 상대로 이제 태국을 선택해서 정상화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0월 12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 표결을 위해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태국이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34개국과 함께 기권표를 던진 겁니다. 앞서 3월 2일에 열린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그런 태국이 이제 7개월 만에 기권한 것은 예상외의 행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대나무 외교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그중 굉장히 이제 재밌는 해석이 투표 당일 11월 태국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APEC 회의죠. 그 회의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참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태국이 기권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셋째가 바로 이제 11월에 태국에서 열린 그러니까 에이펙 회의인데요. 프라유 총리가 국제 무대에서 지도자의 면모를 내세워 대중적 인기를 높이고 인도네시아에 가려져 버린 태국의 외교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지만 실제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손녀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보냈고요. 기대를 했었던 푸틴도 안드레 벨로소프 제1부총리를 대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쏟아지고 태국은 그저 들러리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회의의 주요 과제였던 이제 BCG 경제 모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이 경제 모델의 결과로 도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2년뿐만이 아니라 프라유시 집권한 지난 8년간 태국의 외교력 혹은 대외관계에 대한 평가는 많이 엇갈립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미국과 중국이 태국의 구애 경쟁을 하고 있고 태국은 이를 기회로 삼고 있다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재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지속으로 주변국인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 등에 비해 그 지역적 영향력이 현저히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2022년입니다. 2022년에 동남아시아에서 3대 주요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국은 에이펙 회의를 주관하고도 그 전에 열린 푸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그 이후 발리에서 열린 G20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이에 대해서 태국의 정치학자는 프라이엇은 군인이지 정치와 외교는 모른다고 평하면서 태국의 국제적 위상과 지역 내 영향이 떨어지는 건 예상된 결과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지역 내 영향력과 세계적 위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 정권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인식의 괴리와 인권 탄압으로 인한 사회 분열과 혼란입니다. 태국의 외교 정책이 국내 상황과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목표를 세우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내뿐만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그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바로 2022년 초에 발표한 미국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구매 추진 계획입니다. 이제 팬데믹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그런 서민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뿐만이 아니라 2017년에 이제 해군이 중국산 잠수함 3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부패 의혹도 다시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왕실 모독죄와 선동죄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남용돼서 정치적 수감자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요. 다수의 사회운동가와 인권운동가들이 탄압받거나 재판을 받지도 못한 채로 장기간 구금대 사례 그리고 납치, 행방불명, 타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유엔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로부터 프라유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제 발표 슬라이드 첫 이미지가 최근 왕실 모독죄로 구금되어 단식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어린 학생 운동가들 사진인데요. 인권 탄압으로 인한 태국 사회 분열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프라유 정부의 대응 방식입니다. 국제사회 규탄에 프라유 정부는 오히려 국제 엠네스티를 자구해서 추방하겠다고 위협하고 태국 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비영리 단체들의 재정과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이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군부 정권의 인권 탄압 그리고 내전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용한 외교를 핑계로 미얀마의 위기 상황에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얀마 태국 군부 간의 이제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외에도 이제 미얀마 군부가 태국 영공을 침해했는데도 이제 프라요시 별일 아니라고 넘어간 사건. 최근에 태국의 국방장관이 이제 민아웅 홀라인을 만나서 이제 그 자식들의 비리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미얀마의 내전과 인권 탄압 상황에 대해서 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아세안 정상들과 민아웅 홀라인 총사령관이 2021년 4월에 결정한 5개 합의 사항을 미얀마가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과 같은 인접 국가들의 경제적 제재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제 한태 관계를 보자면요. 그나마 어느 정도 한태 관계는 조금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잘 보이진 않습니다. 2022년에는 한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2023년은 이제 올해는 이제 한국과 태국의 수교 65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 관계에서 협력의 다양화와 지역 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제 정상회담과 양자회담이 있었고요. 아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이 11월
7월 25일 문승현 주 태국 대사와 수차 총끌린 노동부 장관이 만나서 태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 쿼터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은 17만 명을 넘어서 20만 8천여 명의 베트남인 다음으로 많은데, 특이한 점이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인 중에는 근로자가 31%, 학생이 20%인 반면에 태국인 중에는 단기 체류가 82%에 달하는 14만 명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게 2022년 여름에 있었던 태국인 대량 입국 거부 사태입니다. 8월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도착한 태국인 총 1,164명 중 727명, 63%에 가까운 사람들이 입국 불허 조치를 당했습니다. 태국의 더 네이션지에 따르면은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재개된 2022년 7월 이후 만여 명의 태국인이 한국을 찾았는데, 그중 절반이 입국이 거부되어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입국 불허를 당한 이유는 대부분 입국 목적 불분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태국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한국 입국을 도와주는 브로커나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8월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제 무단 거부, 이렇게 대량 거부 사태는 이제 한국 내 불법인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지만, 어쨌든 11월에 있었던 이제 노동자 쿼터를 올리는 것은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2020년 말 이제 이후 해외 매체나 국내 매체에서 태국의 민주화 운동 관련 소식이 확연히 줄어들고, 이미 동남아시아 여타 국가들보다 고령화도 빠르고 군부 정권도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주도했던 투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들의 투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희망을 찾았는데요. 저는 2023년의 총선이 태국 정치 세대 교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부 내 파벌 세력들이 규합하거나 진보 세력에 분열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지만, 2022년 프라유 정권의 위기는 보수 엘리트 세력이 단결하여 또 다른 보수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푸아타이당의 선전으로 탁신 정치의 귀환을 이야기하는 정치 평론가들도 있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옛날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초래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연료비용 폭등뿐만이 아니라 식량 수급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러한 이제 불안정한 국제 경제 상황에서도 아이러니하게 태국의 주요 무역국인 중국이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태국에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점,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진보 세력들 사이의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 확산입니다. 흔히 저임금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한다는 스웨트샵의 이미지가 강한 태국에서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고임금이 소비를 촉진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라는 주장이 나온 것도 저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총선 결과에 따라 태국 외교 정책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까오클라이당의 피타처럼 진보 세력과 MZ 세대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바로 인권과 자유입니다.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우선 미얀마 군부 독재와 탄압에 대해서 지금처럼 조용한 외교는 없을 거고요. 푸틴이나 이제 시진핑 같은 권위주의 정권과 마찰 가능성도 커질 겁니다. 이에 따른 태국의 전통적 대나무 외교 또한 상당한 변화를 겪을 거고요. 이번 리뷰를 준비하면서 지뢰밭처럼 이제 태국 정치, 경제, 그 외교 분야 곳곳에 있는 불안 요소를 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따완과 뱀을 보면서 저는 3년간의 팬데믹과 8년간의 군부 정권의 장기 집권이 만들어준 위기가 결국은 변화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시발점이 바로 2023년 총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5월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상국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태국이나 미얀마의 환멸을 느껴서 팔로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좀 거리감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태국에 조금 그 관심이 없거나 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발표문을 듣고 의외다라고 느낄 수 있는 첫 번째가, 사실 그 왕실보독제를 공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을 해도 괜찮아진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그 발표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주장해도 태국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반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서베이나 여론조사는 있는지, 이 폐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서베이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 조사, 그리고 그 조사가 있다면 이걸 좀 소개를 시켜주면 그런 주장이 나오고 그런 주장이 태국 사회에 통하게 되는 어떤 맥락, 그 연결 지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작년에 사실 이제 저와 같은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태국 가기를 굉장히 염려하는 게 사실 마리아나 합법화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글을 보면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이게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용 재배 허용을 위한 법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지 그 발표문성에는 이게 조금 애매모호해서 사실 대국의 대마합법 수준의 현 단계가 어떤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태국 사회 내에서 어떤 합의 지점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합법화가 관광산업에 어, 어떤 그 좋은 영향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늘어나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와 같은 저희 아내와 같은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태국 관광을 못 가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서베이가 있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해요. 그리고 발표문에서 이제 프레노미라는 뭐 적절한 그 용어로서 푸아타이와 까우클라이에 대한 뭐 적과 같으면서 뭐 동지적인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당장 5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제 한 뭐 두세 달, 세 달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처럼 그 각자 전진을 하다 보면 사실 그 현 집권 여당에 유리할 수 있는 결과로 나올 게 사실 예상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두 당 사이에 전략적 연대 가능성은 없는지, 뭐 선거 연합에서부터서 아니면 연정 구성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이제 있는 것인지 이가 궁금해요. 사실 어떤 개혁적인 그리고 뭐 진보적인 그 표밭을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두 당이. 예전에 그 야나콧 마이 당이나 이제 현재 파우쿠라이 당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탁신계 당이 다 이제 그 표를 서로 모았는데 지금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타이랑을 비롯해서 이 파우쿠라 당 사이에 좀 그 연대를 통한 어떤 정권 창출에 대한 움직임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좀 태국 사회의 동향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청년 세대와도 또 관련이 되는 건데 사실 우리 나라에서 청년 세대는 하나로 볼 수 없잖아요. 일단 남성과 여성 사이에 또 입장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태국의 MZ 세대는 성별, 지역별, 계급별 차이는 없는 것인지 방콕의 MZ 세대 그리고 동북부, 북부 지역의 MZ 세대의 어떤 차이는 없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어떤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비교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값 지원 정책을 비롯해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600바트로 올리기까지 굉장히 혁명적인 공약을 내세웠는데 사실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이거 좀 찾아보니까 그 미국에서도 좀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이런 정도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실현 가능한 것인지 푸아타이당에서 어떤 그 보관을 갖고서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그걸 조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약으로 내세웠다기보다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예, 조금 우리 사회도 역시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논란을 많이 겪고 사실 이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었는데 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교 관련돼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제 사실 동남아에서 특히 대륙 동남아에서 중국의 고속철도가 큰 현안이 됐잖아요. 2022년도에 라오스가 이제 사실 그 소외를 입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태국이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태국도 라오스와 연결을 하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또 언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주는 함이 태국 사회에서 이런 연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추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미얀마도 동시에 2023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태국과 미얀마의 시계가 이제 딱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얀마 관계, 대미얀마 관계 언급할 때 야, 이것도 좀 언급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이제 동상이몽은 아니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같은 그 시간에 맞춰서 정치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함의를 조금 짚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태 관계에서 이제 고용 화제를 비롯해서 이제 뭐 관광객이 이제 다시 귀국하게 되는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약간 문화교류가 조금 포함되면 어떨까 싶어요. 여전히 그 한류의 주요 그 중심지, 확산의 중심지로서 이제 태국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이 발표와 그리고 이 논문이 사실 이제 한국 동남아 학회가 주관을 하고 이제 전부터 동남아 연구소도 이제 같이 주관을 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사실 작년에 한국 동남아 학회에서 어, 어, 그 아세안 박물관 교류에 관한 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국립중앙박물관과 방콕 국립박물관 사이에 어떤 그 협력이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전이 방콕 국립박물관에서 아마 열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했던 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때 문화교류의 한 꼭지로 이거를 하면 좀 어떨까? 한국 동남아교 홍보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거고 2018년 그 60주년이었나요? 예, 그때 하기로 했던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고 또 65주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문화교류의 한 또 중요한 그 사건으로 포함을 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 2023년이 태국에서 이제 큰 전환이 되는 해인데 현신혜 선생님께서 그 중요성과 맥락을 이 발표문에서 잘 담고 있어서 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박서한 학생 질문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부 내에서 탁신 지지 세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수박이라고 불렀잖아요. 땡모라고 해가지고 겉에는 초록색인데 안엔 다 빨간색이라고. 그래서 이제 땡모 이 땡모들이 이제 지금 군부에 굉장히 많고 아까 타마나시 가장 좋은 사례예요. 타마나시 이제 치앙마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치앙마이 쪽에 파벌들을 다 쥐고 있는데 탁신도 이제 치앙마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패턴탄이 낫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보수 엘리트 쪽에서도 패턴탄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되게 이 국가리뷰가 전 처음 써보는데 이제 되게 어려웠던 점이
그러니까 어떤 거에 초점을 갖고 이거를 그러니까 마치 다 소개하는 것처럼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어떠한 제 주장과 어떠한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선택적으로 써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부터.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발표문 드리는 날까지도 사실은 아침까지 고치면서 이거를 어느 만큼까지 더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이제 뭐 최저임금 관련 설명이나 중국 철도, 이제 그리고 건설, 그리고 미얀마 총선,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의 문화교류 부분도 제가 사실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다 포함을 못 시킨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적이 나온 걸로 봐서는 아, 이거 그때 포함했어야 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부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답을 조금 이제 간략간략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왕실 모독죄 폐지를 이렇게 까오클라이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물론 조심스럽죠. 아나콘마이 그 트나톤도 왕실 모독죄로 이제 10년 동안 정치 활동을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했었던 삐아붓도 이제 아나콘마이당을 이제 상당했었던 이제 그 학자죠. 삐아붓도 사실은 최근에 왕실 모독죄로 고소를 당했고요. 그러니까 왕실 모독죄로 이렇게 고소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 정말 2019년 이후부터 2020년부터 거의 한 해에 200명 정도 이제 평균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폐지를 관해서 이제 그러니까 폐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까오클라이 당에서 5개의 이제 뭐 개헌을 해야 되는, 수정을 해야 되는 법안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한 거예요. 2021년 초에. 그랬는데 다 통과했는데 왕실 모독죄를 좀 개헌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송을 그렇게 자유롭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이제 좀 줄이자.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자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만 통과를 못하니까 까오클라이가 5개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 개정이 될 수가 없다면 폐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국 사회에서 왕실 모독죄 이 말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타부시 되고 있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여론조사도 사실은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외국인 기자들이 이제 뭐 태국에서의 왕실 모독죄는 사라질 것인가 뭐 이런 정도의 글을 쓰는 정도지, 저도 이제 여론조사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지만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래도 그거를 개정을 할 필요는 있어도 폐지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왕실 모독죄는 영국도 있고 유럽 여러 국가에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실 모독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그게 탁신이 얘기한 거예요. 왕실 모독죄 자체는 문제가 없다. 누가 그걸 쓰느냐에 따라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의견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어쨌든 이제 까오클라이당이 그리고 그러니까 2020년에 8월에 이제 저게 파누세아가 얘기한 거나 이제 그 이후에 아논난파가 그 전에 아논난파가 얘기한 거나,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까오클라이 당에서 그런 발표를 한 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태국 사회가 이제는 왕실 모독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예 말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뭐 왕실 모독죄라고 하진 않잖아요. 112 이제 112를 금지시키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고, 112뿐만이 아니라 선동죄 114 등도 같이 이제 금지하자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론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자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 세력에 대한 이제 투표율로, 그러니까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화나 합법 상황은요, 이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데, 이거 고영경 선생님 여기 계시나? 저희가 이제 3프로 TV에서 제가 그거를 너무 얘기를 자세히 해가지고 마약 찬양론자처럼 보이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제가 마리아나가 이제 오락용이 있고 의료용이 있고, 사실 의료용 대마초도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이제 길바닥에서 이제 뭐 커피에 넣어 마시느냐, 빵에 넣어 먹느냐, 팟타이 위에 뿌려 먹느냐,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오락용의
대마초가 합법화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미국도 이제 그거를 다 완전히 이제 합법화시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태국이 오락육 합법화, 마리화나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는 것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아시아 최초라고 하지만은 완전 최초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합법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에 첫 번째 그 법안을 내었을 때는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2022년 6월에 사람들이 이제 사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이 만들어낸 사회적 이제 불안이나 혼란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2022년 9월에 민주당하고 까오클라이당 그리고 푸아타이당이 반대를 해서 두 번째 수정안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합법화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살 수 있고, 제가 태국을 모르는 건 아니라서 물론 살 수 있고, 그전에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합법화 이전에도 사람들 많이 샀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합법화되는 과정이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저는 이제 정치적 의미를 많이 본 거죠. 아누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뭐 가정에서 키울 수 있게 처음에 이제 6개 가정당 한 가정당 6개씩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그거 신청하는 것도 앱으로 만들어가지고 휴대폰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누틴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어느 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 이제 인지도를 높였는데, 관광을 늘리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관광에 어느 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게 아직 데이터가 나온 바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관광이 늘었다고 믿고 싶죠. 왜냐면은 그것이 태국 정부가 그 법안을 통과시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유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비판적 여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소년의 대마초 그 사용이 너무 늘어서 그것이 뭐 범죄로 이어진다거나 이제 사회혼란으로 이어진다는 비판 관련 기사나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정 구성 관련해서는 이거는 박서한 씨가 질문한 거하고 같이 대답을 드리자면은 이 푸아타이당의 패턴탄 치나왓이 들어왔고요. 패턴탄 치나왓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아빠 집에 오게 해줄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를 집에 오게 해주기 위해서 푸아타이당은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신이 두바이에 앉아가지고 막 압도적 승리를 하라고 막 이제 계속 이렇게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푸아타이당이 까오클라이하고 연정을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푸아타이당은 레드셔츠의 당이고요. 탁신의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MZ세대들은 레드셔츠와 탁신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일단은 탁신은 부정부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사람 왠지 왕실, 탁신이 이제 어쨌든 그 왕실하고도의 관계가 있었다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 루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탁신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반감이 크고, 레드셔츠도 굉장히 반감이 크다보다는 부담이 너무 큰 거죠. 레드셔츠하고 연결이 되는 게. 그래서 이 푸아타이 당이 물론 지금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정당이 제1야당이잖아요. 규모가 큰 정당이고 그래서 힘이 세서 물론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의 이제 어떤 의석수를 얻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되겠지만은, 푸아타이 당이 진보적 세력과 규합한다라는 보장은 1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예상은 푸아타이 당이 이제 총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표가 부족하면 연정을 구성을 해야 될 텐데, 그 연정을 구성할 때 팔랑프라차라시랑 할 것이 훨씬 더 많이 점쳐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웃긴 게, 아까 말씀드렸던 타만나 프롬파오가 타이락타이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누틴 찬 위락군, 그 마약이 아니라 대마초, 이 사람도 타이락타이 출신이에요. 즉 타이락타이가 분해되면서 거기 출신 정치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은 당으로 흡수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푸아타이 당이든 뭐 팔랑프라차라시든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들어가서 자기 세대를 키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푸아타이당이 그래 뭐 이긴다고 해도 까오클라이랑 연정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저는 그쪽을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까오클라이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푸아타이랑 반드시 같이 모든 걸 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약간 부담을 덜 느끼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만 해도 까오클라이당 당수 피타가 이제 태국 그 상원 법원에
고등법원의 앞에서 이제 왕실 모독죄라고 직접적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이제 표현의 자유를 이제 억압하는, 그래서 이제 따왕과 뱀처럼 이렇게 왕실 모독죄로 잡혀 들어가 있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발표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푸아타이당과 이제는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Z세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성별, 지역별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특별히, 나누어서 본 거는 없는데, 일단은 여성 활동가들의 활동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2020년부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왕실 개혁을 위한 10가지 요구를 발표한 사람도 그 타마사 대학의 파누세아 이제 여성 학생 운동가였고요. 지금 따완 뱀도 여성이고요. 그러니까 왜 여성 운동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보는 건 이제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자유인권이 태국의 권위주의를 일단 없애야 되는데, 그 권위주의가 이제 남성 중심의 질서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면들이 많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면이 있고, 지역별 차이는 제가 아까 이제 그 차트에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학생운동 이제 그거 민주화 세력의 운동을 보여드리면서 그 신민주화 운동 그룹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신민주화 운동을 조직했던 조직이 반이 이산 출신이고, 그러니까 태국 동부 출신이고, 반이 방콕 출신이에요. 그 짜투파시 이산 출신이고, 지금 이제 까오클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운동가 출신의 정치인들이 방콕 출신인데, 이때 볼 수 있는 게 이미 이제 지역과 이제 그 방콕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서로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가장 이제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22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적 차이가 많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역적 연대가 지금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학생운동, 2020년 민주화 운동이 단순히 방콕 타마사 때, 물론 시작은 타마사 때, 항상 타마사 대학에서 시작은 했지만, 그것이 이제 나레수안 대학이라든지 치앙마이 대학이라든지 굉장히 전국적으로 단시간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지역적 차이보다는 활동이 굉장히 온라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굳이 그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죠. 아, 너 어디 지역 출신이야, 어디 지역 출신이야, 이렇게보다는 어떠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태국에 사는 이제 인권과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2014년에 그런 이제 지역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고, 그 이후로 발전되어서 2020년 그리고 현재에는 좀 더 먼저 통합된, 약간 굉장히 이제 균등한 분배? 그러니까 이렇게 밸런스가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답은 다 했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뭘 고쳐야 되는지 이제 확실해져서 이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른 조언이나 이제 질문이나 이제 추가하실 코멘트 있으시면은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